자동차는 일본 회사가 세계 1위이고 튼튼하게 잘 만드는데 한국 자동차 회사라니요? 자동차 왕국인 독일에서 우수한 엔지니어로 인정받고 있는 여성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아 세계 1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이직 제의를 받았다는데요. 항상 세계 최고인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던 그녀는 처음 이직 제의를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동료가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 회사를 자세히 알아보라고 한국 회사에서 일하라는 충고를 주는데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어이없는 제안을 하는 동료가 단순 질투심에 의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서 무시했는데 결국에는 이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녀는 이런 황당한 선택을 한 걸까요? 저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 이름은 한나 캐슬링이고 저는 독일 자동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연구하는 35살의 연구원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노력을 한 결과 저는 독일 자동차 산업계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을 위한 노력을 매일 열심히 한 결과 우연히 제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연구실 건물의 높은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하면서 우리 부서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 박사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놀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라니. 현재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독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지 오래이고 제 새로운 꿈은 세계 1위인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제 꿈과 관련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은근히 기대감도 밀려왔어요. 빠르게 회의실에 다가가니 짙은 색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캐슬링 박사님,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키가 큰 남자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의 영어에는 강한 일본식 억양이 있었고 말투는 매우 격식적이었어요. 저희는 박사님의 지속 가능한 소재 연구를 계속 주목해왔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호기심이 생기긴 했지만 경계심도 늦출 수가 없었죠. 그들은 자기 회사가 제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연구에 관심을 가지다니. 그리고 저를 회사의 일원으로 데려오고 싶다니. 그러다 갑자기 가운데 앉은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 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테이블 위로 폴더를 밀어놓더라고요. 폴더 안에는 꽤나 매력적인 연봉이 적힌 제안서가 들어있었어요.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았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이 엄청 대단한 회사인 건 알지만 그래도 이직 제의를 너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다니. 그런 식의 압박은 저한테 전혀 좋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좋은 기회라면 서두르거나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없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3명 중 가장 젊어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성 엔지니어한테 이런 기회는 드물죠.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관심을 가져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저는 어떤 커리어 변화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챙겨 들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걸어 나왔죠. 그날 오후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휘저으면서 방금 전 일을 곱씹어 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모든 게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 회의는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어떤 회사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그런 태도가 그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 방침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동료 칼이 우연히 제 테이블에 들렀어요.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고 칼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사실 내가 현대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오히려 현대에서 일하는 게 일본 회사보다 훨씬 좋을 수 있어. 현대라면 한국 자동차 회사? 너무나 황당했어요. 어떻게 후진국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말을 하다니. 카리제 이직 제의의 질투가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 1위인 회사를 놔두고 훨씬 뒤처진 한국 회사에 가다니. 그들에게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나요? 오히려 지금 제가 하는 연구가 더 뒤처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칼의 그런 말에 저는 기분이 상해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때부터 제 여정이 진짜로 시작됐어요. 그 여정은 제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리고 다른 문화와 고정관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은 존중과 결단력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의 중요함이었어요.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 감정적인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현대자동차가 자립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게 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죠. 이제 제가 알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칼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질투라고 생각해서 무시했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칼은 독일에서 저보다 더 인정받는 엔지니어였어요. 그런 그가 단순 질투 때문에 실언을 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말한 현대라는 회사가 왠지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기로 결심을 했지요. 그리고 저는 현대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처음엔 현대가 거의 모든 걸 일본의 미쓰비시에 의존했었어요. 마치 형이나 누나한테서 물려받은 옷을 입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새 옷은 절대 나눠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일본 회사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자기네들이 안 쓰는 구형 디자인이나 낡은 기술만 줬대요. 꼭 필요 없는 것들만 넘겨준 거예요. 그 당시 한국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가요. 근데 말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속에서도 불타오르는 의지가 있었어요. 단순히 남의 걸 흉내 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엑셀이라는 차를 위한 첫 독자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도면과 계산식이 가득한 책상에 앉아 일하던 모습이요. 그때는 요즘처럼 편리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없어서 전부 손으로 계산해야 했어요.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일본 파트너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스스로 해결해야 했죠. 그 뒤에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스타렉스였어요. 이제는 단순히 배운 걸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본이 준 낡은 기술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더 나은 걸로 바꿔보자 라고 생각했죠. 진짜로 중요한 전환점은 현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하기로 했을 때였어요. 그 방안의 긴장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고 아마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온갖 계산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과연 이게 작동할까? 우리 계산이 맞았을까? 모든 노력의 결과가 그 순간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시동을 걸었을 때 처음엔 딸깍 하는 소리만 났대요. 또 한 번 딸깍. 그러더니 갑자기 엔진이 굉음을 내며 살아난 거예요. 그 소리가 작업장 벽에 울려 퍼지는데 마치 사자의 포효처럼 들렸을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아이들처럼 펄쩍펄쩍 뛰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기까지 했다고 해요. 드디어 해낸 거죠. 이제 남의 기술에 기대지 않고 진짜 독립한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도 단순히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 사건은 현대가 남의 도움을 받던 작은 회사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시작점이었어요. 저는 현대가 월드 랠리 챔피언십 WRC에서 걸어온 대단한 여정을 알아가면서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사무실에 앉아 연구 논문과 엔지니어링 도면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였는데 세계 곳곳에 험난한 지형을 질주하는 현대의 랠리카 영상들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현대차들이랑 같다는 게 믿겨져요? 제가 지늘길을 날아오르는 랠리카를 보며 말했어요. 월드 랠리 챔피언십, 줄여서 WRC는 그냥 흔한 자동차 경주가 아니에요. 매끈한 트랙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랠리 드라이버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한의 환경을 마주해야 하죠. 진흙탕 숲길을 달리고 얼음길 산길을 넘고 사막의 먼지투성이 트랙을 통과해야 해요. 말 그대로 차를 타고 가장 짜릿한 모험을 떠나는 거죠. 근데 훨씬 더 빠른 속도로요. 그리고 WRC에는 절대 강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는 감히 1위를 한다는 생각을 못했지요. 그 절대 강자는 일본이었고 최다 우승인 34회나 우승을 하며 최근 12연속 우승을 하는 자동차 강대국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현대가 이렇게 극한의 스포츠에서 상위 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자기들 엔진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워했던 회사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겨루며 승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랠리 레이싱은 단순히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인내심과 전략이 필요한 스포츠였죠. 각 경주, 즉 랠리는 며칠 동안 이어지는데 드라이버들은 매 스테이지마다 다른 환경에 맞서야 해요. 아침엔 안개와 비를 뚫고 달리다가 오후엔 불타는 듯한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숲속의 어둠을 헤치고 나가야 하죠. 현대의 성공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점점 더 이해가 됐어요. 각차는 랠리 스테이지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만큼 튼튼해야 했고 동시에 빠르게 달리기 위해 가벼워야 했어요. 또 하이브리드 기술은 뜨거운 열기와 얼어붙을 듯한 추위에서도 완벽히 작동해야 했죠. 이건 일반적인 자동차 제조가 직면하는 도전 과제들을 10배로 늘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팀원들의 헌신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은 스테이지 사이에 망가진 차를 고치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하고 드라이버들은 날씨와 도로 상황을 분석하면서 몇 시간씩 전략을 세우더라고요. 팀 전체가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완벽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예전에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처음 독자적인 엔진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던 모습이 떠올랐죠. 현대의 랠리 성공 사례를 조사하면서 정말 큰 영감을 받았어요. 단순히 경주에서 이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충분한 노력과 똑똑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한때 남의 기술을 빌려 쓰던 회사가 이제는 가장 어려운 모터스포츠에서 선두를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제 제 사무실 벽에는 현대 랠리카들의 포스터가 걸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현대의 월드 랠리 챔피언십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성과를 넘어선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며 큰 도전에 맞서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제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알게 된 건 단순히 현대차의 성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성취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퍼져 있었고 특히 한국 타이어 기술 이야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체코 랠리 챔피언십에서의 큰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그랬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로 랠리 결과를 훑어보던 게 기억나요. 한국의 한 타이어 회사가 유럽 제조사들을 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꺾은 거예요. 이건 그냥 평범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가장 험난한 조건 속에서 이룬 승리였거든요. 체코 랠리 코스는 변화무쌍한 지형으로 유명해요. 한순간은 젖어서 미끄럽고 또 다른 순간엔 건조하고 먼지가 날리죠. 어떤 날에는 같은 코스 안에서 그런 환경이 수시로 바뀌기도 해요. 어떻게 이걸 해낸 거지?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때 제 동료 칼이 말해줬어요. 그는 오랫동안 랠리 경기를 지켜봐 온 사람이었는데 한국 타이어 엔지니어들이 특별한 고무 혼합물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조건에서 다른 타이어들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났대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소재를 테스트하면서 접지력과 내구성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으려고 애썼다고 해요.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놀라웠어요.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다른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날씨나 도로 상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특별한 테스트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타이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감동받았던 건 이런 성과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몇 달씩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핀란드의 얼어붙은 추위나 애리조나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 타이어를 테스트했대요. 그들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훈이라는 엔지니어의 이야기였어요. 그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땐 한국 타이어 기술이 여전히 세계 수준에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한국 회사가 유럽이나 일본 타이어 수준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대요. 하지만 지훈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밤늦게까지 타이어 설계를 공부하고 실험을 반복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잠든 날도 많았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20년이 지난 지금 그의 헌신은 결실을 맺었어요. 그가 개발에 기여한 타이어 혼합물은 단순히 랠리 경주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일상용 차량을 위한 더 안전하고 내구성 높은 타이어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독립 엔진을 처음 개발하려고 고생했던 현대 엔지니어들의 노력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이런 성과는 타이어나 엔진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 전자장치, 안전 시스템,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도 연달아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심지어 우리가 차 안에서 사용하는 터치스크린까지 한국 기술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나 스며들어 있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성공이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조차도 무의식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기술이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직장 주차장을 걸어 다니다 보면 동료들이 한국 차를 타고 다니는 걸 자주 보게 돼요. 그들이 한국 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대안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한정된 자원과 정치적 도전 과제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제조사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편견 속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끈기와 창의성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이 모든 걸 극복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충분한 헌신과 올바른 태도가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초반엔 뒤처진 도전자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리더로 따라가던 입장에서 이제는 혁신을 이끄는 존재로 그들은 끈기와 노력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냈어요. 어느 오후 사무실에 앉아 현대자동차가 최근 랠리에서 우승한 사진들을 컴퓨터로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처음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새삼스레 깨달았어요. 예전 일본 회사 대표들이 제 사무실로 들이닥쳤던 기억은 여전히 불편하게 남아있지만 덕분에 성급하게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배우게 됐죠. 그날 일본 자동차 회사 사람들이 제 사무실로 들어와선 제 커피 한 잔도 다 마시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재촉했던 게 떠올라요.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라며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아시아 최고입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들의 그 강압적인 태도와 오만함이 꽤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건 단순한 한 번의 만남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현대와 다른 한국 기업들을 알아갈수록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됐어요. 형식과 나눴던 대화나 한국 자동차 산업 역사에 대해 조사하면서 존중과 성실함 그리고 진정한 혁신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성과로 스스로를 증명했죠. 컴퓨터로 최근 산업 보고서를 몇 개 열어봤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예전 일본 기업들이 지배하던 영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수치로 드러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판매량이나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 성공을 이뤄낸 방식이 더 중요했죠.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더 좋은 차를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성공은 존중, 정직 그리고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에 기반하고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예전에는 일본 기업들과 일할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읽었던 기억이 나요. 낡은 기술만 제공받고 마치 2등 시민처럼 취급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부당함에 매몰되거나 그런 나쁜 관행을 따라가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자신들이 받았으면 했던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로 한 거예요. 노트를 펴고 제가 관찰한 한국 기업들의 특징을 정리해 봤어요. 정직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기, 파트너와 고객을 존중하기, 직원들의 역량과 아이디어에 투자하기, 진정한 혁신을 위해 시간을 들이기,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이익보다 올바른 결정을 우선하기. 이런 접근법의 결과는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동차나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있었던 거죠. 얼마 전 현대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젊은 엔지니어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였고 회사의 가치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가장 크거나 가장 부유한 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따라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랠리카의 하이브리드 기술부터 고급 타이어 설계까지 윤리적인 비즈니스와 혁신이 결합되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던 그 순간 저 자신의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여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누가 리더이고 누가 추종자인지 이미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을 억지로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존중과 신뢰를 얻는 것임을 깨달았죠.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성공은 단순한 비즈니스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중과 정직 그리고 끈기를 바탕으로 한 성취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압박 전술이나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혁신과 윤리적인 경영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진정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날 저녁 짐을 챙겨 집으로 향하면서 이런 교훈을 배우게 된 게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줄 거예요.